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 자긍심과 혜택을 불러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당은 굴욕 외교를 자화자찬했다며 비난했고, 여당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정부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독자적 추가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목록을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문과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에 결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한 위원장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이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잠시 뒤 뉴스앤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의 새로운 자긍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처럼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있었지만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 측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원래 국무회의는 예정이 돼 있던 거고 그 국무회의에서 지금 20분 넘는 담화 형태의 발언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5분 정도 동안 예고에 없던 대국민 단화를 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는데 그에 비해 5배 가까이 긴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2년 만에 해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졌고 한일 안보협력 역시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이처럼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해 양국 경제와 안보가 깊은 반목에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하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제는 한일 관계가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자신의 뜻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를 사과한 적이 있고 이번 방일에서도 일본이 역대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지시도 내렸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LNG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의 활발한 문화교류 관광 등도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역사의 새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가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과 기업의 커다란 혜택을 미래 세대에 큰 희망과 기회를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했습니다.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 60시간이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초청 의사를 이미 전달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세호 기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인도를 방문 중인데요.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일본 취재진에게 G7 정상회의 초청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초청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 쿡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国際社会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を中心に議論するこのアウトリーチ会合、これを開催すること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そして具体的にはインドのほか、インドネシア、それからオーストラリア、韓国、クック諸島、コモロ、ブラジルおよびベトナムの各首脳を招待いたします。 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은 이후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일본이 5월 G7 정상회의 참석 공식화한 배경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결속을 이끌며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측면 등을 감안해 한국의 초청을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초청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확장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성사될 경우 3국 정상은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출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우리 정부도 호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일 정상회의 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초청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방일의 후속 조치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을 놓고도 정치권의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외통위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교육위에서는 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둘러싸고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친을사 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는 국익을 가장 잘 지킬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국익을 향한 결단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을 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야당은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면서 다시 한번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미자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는데 오해가 있고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줘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을 다시 과로 사회로 내모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주 60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의 폭탄 돌리기가 점입 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정착과 주 4.5일제 사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한 증인 20여 명과 참고인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었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어제 저녁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출석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 항의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태규 의원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건조정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민주당 교육위원님들은 우리 국회에 또 다른 흑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무슨 저기 5분 대기조입니까? 이태규 간사가 요청했던 내용도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그 안건조정회에서 논의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에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던 내용이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서면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목록을 국제사회 최초로 작성하고 개인 4명과 기관 6곳에 대한 독자 제재도 추가 지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외교부가 오늘 오전 북한에 잇따르는 도발에 맞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먼저 대북 수출 통제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들 품목을 북한으로 유입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함으로써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북한 중앙검찰소, 베이징 숙박소, 그리고 철산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발표된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 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 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문과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담겼는데요. 보고서는 북한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도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한 언론의 표현 자유 문제 등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를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며 결속을 강화할 거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첫 러시아 방문이자 화상회담을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라며 푸틴 대통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 주석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我们愿意中俄之间的这种战略伙伴关系一方面的话呢维护国际公平正义一方面呢促进我们的国家的 특히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앞서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협상이 열려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입장입니다.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в Украине.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며칠 만에 진행된 이번 방문으로 러시아는 서방 사회에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외교적 존재감 강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 do want to affirm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o show that America's attempts to split the relationship and make the relationship costly for China will not work.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서방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을 고려해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슷한 목표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 예열이 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있는 자리였고요. 이제 모두 발언이었는데 사실 뭐 대국민 담화 형태가 되긴 했습니다. 20분이 넘었고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발언이 그렇게 길진 않지 않았습니까? 3.1절 기념사가 5분 20초였고 신년사는 10분 정도였고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13분 정도였거든요. 오늘 그만큼 설명할 게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는 참 풀기가 어렵잖아요. 지도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을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것이지요. 그동안 그 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DJ 오부치 선언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매듭을 지었고요. 네. 아마 한번 그 매듭을 지었으면 그 다음 정부가 좀 순리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은데 또 그 이후에 매듭이 안 됐던 것을 이제 어느 지도자가 됐든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되다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담화하신 것 같고요. 또 그 담화 내용 속에는 늘상 키워드가 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즈음에서 아마 국민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마 설명하시기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확고했다면 이런 식으로 외교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가 없죠. 자, 미래로 나가자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할 수 없다. 라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여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다케시마의 날이라 그래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풀리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고서 어떻게 미래로 나갑니까? 이러고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정확하게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의 사과와 사죄, 그 다음에 전쟁 범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일본 기업이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배상, 이거 해야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과 그 다음에 한국 어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정하겠다. 말하자면 이러한 전제 위에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전부 다 내주고 전부 다 퍼주고 난 뒤에 무슨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식의 외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DJ의 그 선례를 좀 봐야 돼요. 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 그러면서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었잖아요. 네. DJ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었는데 지금 DJ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그 당시의 선언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정치권이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당시에 DJ 대통령께서 천황이라 호칭하라 그랬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네.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다른 나라가 여왕이라 칭하면 여왕이라 칭하고 미국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 불러라. 그러면 지금 DJ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국민 저항이 있었어요. 그거 다 고려한 겁니다. 네.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의 물꼬를 틀 때 상당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굴종이니 뭐 을사오적이니 하수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DJ 대통령을 갖다가 하수인이라고 부를 겁니까? 그 당시에도요. 여러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의 문제는 또 현상의 문제로 해결을 해가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각각의 나라가 서로 주고받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보완적 관계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한 건데 그러면 DJ 대통령이 이 한일의 신기원을 이루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할 때는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DJ 오부지 선언을 이어받는 이 정신은 악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후쿠시마 이 오염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소리를 내야지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정부가 낼 거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해양에 방류할 때 국제적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다 하겠지요. 네. 그런데 마치 이거에 대해서 협의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인데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얻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DJ 때는 그럼 얻은 게 있습니까? DJ 때는 얻은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상이 일본에 갔고 또 일본의 정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G7에도 우리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하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보면 길게 보고 국익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오죽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몰려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로 그냥 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품격까지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시다 일본 총리 이분이 한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답은 나온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멀리 수십 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까지 끌어다 써야 될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논리가 궁색하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가 큰일입니다. 미국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지원금 배제됐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일부를 넘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설계도까지 미국에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는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두드려 맞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면서 전부 다 내주고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최대 적자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본하고 무역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휴대폰을 팔아먹기를 합니까? 현대기아자동차가 팔리기를 합니까? 반도체를 일본에 우리가 팔아먹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네. 이미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현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더 큰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야 뭐 공격이 좋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에 대해서야 늘 아주 기저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6.3 사태도 나고 그랬었지만 63년도에 대일 청구권이 마무리가 됐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넘어간 적이 있고요. 또 DJ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도 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문화도 개방을 했어요. 네. 전부 다 문화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DJ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중국의 문화에 우리가 동요가 안 됐다. 그만큼 우리는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문화 개방하자. 그 이후에 이 한류가 일본부터 꽃피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한 선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공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구룡역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DJ 대통령 때에 독도 어로 수역을 공동 어로 수역으로 열었어요. 예. 대한민국 영토를 왜 일본 빼가 와서 고기를 잡게 합니까?
오히려 그 어로 수역을 열어가지고 독도가 분쟁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이 공격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신을 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DJ 오부지 선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다 조금씩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DJ 오부지 선언도 그럼 다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미래를 위해서 한 장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예. 독일과 프랑스도 다 화해하고 지금 평화의 시대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방위를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데 물론 국민들이 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DJ 때는 그러면 뭐 완벽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은 이해를 하고 때로는 비판하더라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지요. 지금 품격 있는 언어들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은 의원님, 제가 화요일은 제가 끼어들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의장님께 두 가지 궁금한 거 딱 여쭤보고 또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 보면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보복에 우리가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굳이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되는지 그 궁금한 거 하나 있고요. 오늘 발언 중에 한 20분이 넘는데 피해자분들에 대한 언급이 극히 일부 있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피해자들 좀 보듬고 설득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 말씀하셨는데 이건 양국과 관련돼 있는데 일본이 이걸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좀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복원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보상하는 거 하고 대신 이게 양국의 차가 심하니까 미래의 재단을 청년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 그 말씀을 좀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오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라는 형태를 빌려서 대국민 담화죠, 일종의. 형식은 국무회의긴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인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자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화이트리스트로 대응을 해놨는데 또 이걸 또 먼저 또 움직입니다. 세상 천지의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교는요, 굉장히 냉정하고도 냉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하나를 10개를 내주고 하나를 받고 10개를 내주고 9개를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의 해결 방법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우선주의 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인지 의아스럽기에 거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에서부터 10것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박수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반일 감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반일 감정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36년 동안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36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 36년 동안 전쟁터로 탄광소로 위안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전쟁 범죄를 다 겪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36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36년이면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반일 감정은 역사적으로 잉태된 것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친일 감정을 가질까요?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의 10분지 1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의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남 탓하지 마시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대안은 정부 뭐였어요? 대일 외교 말씀하세요. 아니 전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부에서 어질러 놨었던 거, 망쳐놨었던 외교의 축, 이것들을 지금 복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냉혹해요. 북한의 ICBM 핵미사일 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이 200개가 240여 개 되잖아요. 우리가 40여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여러 이런 지소미아 같은 걸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반일 감정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반일 감정 다 갖고 있고 역사 인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이제 35,000불 시대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고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이 피해 의식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 아마 DJ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당시 소득이 낮았어도 그런 것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일본 청년들 놓고 보면 저희 청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더 도전적이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이 레이스 하는데 결코 저희 청년들이 일본에 뒤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네.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어떠한 컴플렉스가 없는 세대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옛날에 짧게 대한민국 듣고 주제 넘어갈게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 범죄 사과해라. 강제징용,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해라. 독도 땅 너희 거 아니다. 우리 거다. 위안부 해결해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당당하게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망가뜨려 놨다.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들과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수입 다변화하고 유럽 기업을 대한민국에 유치하고 기술 독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독립했습니다.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일본하고 의존적으로 일본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최대의 무역 적자국이라니까요. 일본이 급하면 급한데 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왜 가해자 바지가랑이 밑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당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에게 당당하게 우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포기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말 무슨 말이라도 했나? 우리 땅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수 나오는 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방류하라 그랬습니까? 한다고 할 때 국제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다 맞추는 요구를 하겠지요. 네. 아니 일본에 우리한테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적자국 맞습니다. 이게 한일 간에 온 경제 구조에서 오는 이 경제 상호 보완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같은 경우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부품 소재가 일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싸잡아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도 포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 표명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아니 한일 무역 역조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입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의 산업의 구조에서 오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역조를 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다 과거 타령이에요.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 이 한일 관계를 다 헝클어 놓고 망쳐놨는데 이 얘기하니까 과거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왜 얘기하십니까, 전 의원님? 지금 전 의원님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 의원님이야 품격이 있으신데 정말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요? 대권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야당의 대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김에 제가 더 공격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폭 변호했던 거는 조폭 하수인 아닙니까? 지금 토착 세력하고 손잡고 대장동, 백현동 같은 데다 다 이권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다 하수인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지금 민주당의 이건 제가 짧게 한 막말입니다. 막말. 의원님, 이게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자꾸만 지금 그 외교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고 아니 김대중 뭐가 대통령 외교 참사입니까? 그러면 끌어들이는데 DJ 대통령이 외교 참사지요. 남탓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는 여전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항의를 안 하죠?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게 지금 태평양 바다에 그냥 막 버리겠다는데 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과 전쟁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를 합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굴욕 외교가 아니고 굴종 외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굴종 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엄정하게 엄혹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일 정상 사이에 있었던 이걸 되돌이키시든지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한다. 이 말씀을 외교 참사야 정말 1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참사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북한에 얼마나 굴종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갔었을 때 얻어맞고 왔어도 수행원이 항의 한번 못했잖아요. 일본하고 이러한 참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수습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국가의 이 국회의원들과 당대표는 그래도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품격이 훼손되지 않는 언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사실 선거제도 그 근로시간 개편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편으로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요. 253명을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뽑고 나머지 47명을 비례대표로 뽑는데 이게 20대 국회까지는 병립형,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그냥 사람 수를 정했던 거고 21대에는 연동형, 준연동형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설마 나올까 싶었던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추정을 해서 좀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목표가 뭡니까? 또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예, 제가 지금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그런 선거는 없애자. 그런 정치는 없애자. 그다음에 성자 독식의 정치 문화를 없애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좀 만들자. 그래서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손톱만큼이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더 촘촘하게, 더 꼼꼼하게 국회 의석수에 반영이 되고 정치 질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성, 그다음에 비례성,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불신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입니다. 일단 비례성,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늘리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원 수를 지금 인원으로부터 늘릴 수는 없습니다. 300명 이상 더 넘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입장을 저희 당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거제도를 4년 전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게 하다가 보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고 아까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소멸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농 복합형으로 100만 명 이상 특례도시 같은 데에서 3에서 5명 정도의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또 필요한 데는 소선거구제로 가자. 그리고 또 권역별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안입니다. 그 도농복합을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대도시 지역은 좀 선거구를 크게 해서 서너 명을 뽑고 나머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4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가지고 한 명을 뽑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가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의원 정수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주당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개특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의원 정수 확대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3월 16일 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당론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국회의장 직속에 선거제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안이 1, 2, 3안이 있습니다. 그 1, 2, 3안을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해가지고 전원위원회로 가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논의하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보여드리는 게 1, 2, 3안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입장을 모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정개특위 산하의 국회관계법, 정치관계법 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여기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1, 2안에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또 반대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개특위의 결의안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선거제도가 다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 개개인들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발언의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가지고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시간표거든요. 그 절차 간단히 궁금한데 토론을 다 한 다음에 표결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표결을 하질 않고 국회의원 300명이 최소 5분 이상씩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발언을 합니다. 그럼 전부 다 메모를 했다가 그중에 공통분모를 쏙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몇 가지의 유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양당의 지도부가 정치 협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양당 지도부 손에 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전원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 300명의 발언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생각을 양당 지도부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양당 지도부 사이에 정치 협상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소선거구제가 예를 들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이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49.9% 받은 사람 그리고 49.9% 받고 떨어진 사람에게 투표를 했던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사이에 좀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개특위 간사로서 여당과 머리를 잘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300명으로 딱 정해 놓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거는 찬성이 되나요?
이제 그게 광역시라든지 또 특례시 같은 경우에 중선거구로 갈 거 아니겠어요? 3에서 5명 정도. 네. 이런 와중에서 아마 여야가 협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농촌 같은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인구의 상하 한선 맞추는 거 맞춰진다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보면 그 예. 안에서는 약간의 룸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수도권의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보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그 어떤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도 더 남은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의 어떤 협상이라는 것은 당리당략,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고 자기 정당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선거제도를 주장을 하겠지만 네. 그러나 1년 뒤에 선거 결과와 1년 뒤에 정치 정세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전에 선거 룰을 이제 정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에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무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정치,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정치를 5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거제도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예.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대표성, 비례성,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시기도 하고 나오셨으니까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 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제한을 하더라도 위성정당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봉쇄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변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제정으로 제어되는 측면은 없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여야 각 정당에 또는 국회가 저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대선거구제로 또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제도를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은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법적으로 치면 진작에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개특위가 하고자 하는 것 딱 하나가 제발 법 좀 지키자. 그러니까 네. 내년 4월 12일이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네. 투표하는 날로부터 1년 전에 내년 선거는 어떻게 치룬다라는 선거제도를 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는 제발 법 좀 지키자. 예. 그리고 만에 하나 법을 못 지킨다 손 치더라도 최대한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만큼은 확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나 또는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가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좀 걷어내고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좀 쌓아 나가자. 예.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회 정개특위 간사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 낮 동안 서울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영상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 예년보다 9도나 높겠고요. 내일은 24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환절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부드럽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데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